몽골 수도 한복판에서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중국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2024년 9월 영국 BBC 본부는 기묘한 제보 하나를 접수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내륙 국가에서 한국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특파원이 보내온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울란바토르 번화가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었고 카페에선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중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14억 인구의 중국이 아니라 5천만 인구의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런던에서 7,000km 떨어진 초원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목동의 아들이 반도체 기업 대표가 되고 한국어 교실엔 입학 대기자가 1년가량 밀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미국은 당황했으며 유럽은 한국의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공개하는 이야기는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코리아라고 적어주시고 한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BBC 국제부 탐사 전문 기자로 10년간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죠. 그런 제게 2024년 9월 이상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만 해도 산다는 소문을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첫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 세종학당이었죠.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인데 입구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하려고요. 경쟁률이 10대 1이라 새벽부터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개 교실에서 동시에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복도까지 학생들로 가득했죠. 수업이 끝나고 학당장 김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17년째 이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김 학당장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 개원 땐 50명이었어요. 지금은 매년 1200명이 등록하죠. 대기자만 2000명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몽골 전체 세종학당 4곳에서 연간 5,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설학원까지 합치면 그 2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었나요? 김 학당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빌딩들 전부 한국 기업이에요. 포스코, 삼성, LG, 현대차. 이 회사들이 매년 수백 명씩 채용하거든요. 한국어 못하면 취업 자체가 안 돼요. 오후엔 국제울란바토르대 한국언어문화학과를 찾았습니다. 학과장 박민수 교수 연구실 책장에 낡은 사전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몽골 한국어 사전이었죠. 박 교수가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2005년 처음 왔을 때 제대로 된 사전이 없었어요. 시중 사전은 오역투성이었고 학생들은 도서관 책을 돌려가며 봤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단어 정리하고 몽골 학자들과 검증하며 10년 걸렸어요. 저녁 무렵 대학 앞 카페에서 4학년 학생 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을 물었죠. 첫 번째 학생이 답했습니다. 삼성 인턴십 합격했어요. 내년 봄에 한국 가요. 두 번째는 포스코 몽골 지사 입사, 세 번째는 한국대학원 유학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국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했어요. 하지만 우린 달라요. 기술 배워서 당당하게 일할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의 미래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미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2007년 개원부터 17년간 한자리를 지킨 분이었죠. 왜 이렇게 오래 계신 거냐고 물었더니 예상 밖 답이 나왔어요. 처음엔 남편 따라 1년만 있으려 했어요. 근데 첫 수업 때 학생이 울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한국어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도서관 책도 빌려 쓰고 돌려줘야 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찢어졌죠.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밤마다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프린터도 없어서 손으로 베껴 썼어요. 학생 20명이면 20권을 손으로 쓴 거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요. 2010년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교육부가 공식 교과서를 만들자며 찾아왔는데 예산이 없었죠. 정 선생님이 한국 출판사 10곳에 편지를 보냈고 단 한 곳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한국학술정보였죠. 그 출판사가 무료로 교재 500권을 기증했고 그게 몽골 최초 정식 한국어 교과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 정 선생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초급반인데 학생이 30명이나 됐어요. 나이도 다양했죠. 10대부터 50대까지. 정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수업 후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22살 바트볼드였죠.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내년 봄 서울대 공대에 가요.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요. 몽골에도 반도체 공장 만들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알고 보니 정 선생님 제자였죠. 2012년 졸업 후 한국 식당 체인에서 3년 일하고 돌아와 창업했대요. 지금은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학당 사무실에서 놀라운 자료를 봤어요. 졸업생 명단이었죠. 2007년부터 총 17,000명이 거쳐갔더라고요. 그중 3,000명이 한국 기업 취업, 1,500명이 한국 유학, 2,000명이 몽골 내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또 다른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동생에게, 친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육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셋째 날,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 김 학당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2020년 전후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분이 단번에 답했어요. 코로나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꿨죠. 2020년 봄, 전 세계가 락다운 됐을 때 몽골도 국경을 닫았답니다. 중국 공장들이 멈췄고 몽골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K방역으로 공장이 계속 돌아갔고 몽골 근로자들은 안전하게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몽골 전역에 생중계됐죠. 김 학당장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배우지 말고 한국어 배워라. 한국이 더 안전하고 선진국이다. 국제 울란바토르대 박 교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엔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3배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한국 유학생이 5배 많아요. 이유를 물었더니 명확했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유학생을 가뒀지만 한국은 정상 생활을 유지했거든요.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디가 더 나은 나라인지 똑똑히 봤죠.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었죠. 몽골에서도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세종학당 등록 문의가 평소의 10배로 뛰었답니다. 젊은이들이 말했죠. 자막 없이 드라마 보고 싶어요. BTS 노래 가사도 직접 이해하고 싶고요. 문화가 언어를 끌어당긴 거예요. 넷째 날, 저는 특별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에르덴바트, 26살이었죠. 울란바토르 외곽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제 질문에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요. 제 회사 이름은 노마드칩이에요. 에르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목동 집안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중국 공장에 취직하려다 우연히 포스터 하나를 봤죠. 한국 기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6개월 무료 연수. 반신반의하며 지원했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2022년 봄, 그는 삼성전자 수원 반도체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답니다. 전문 용어도 어렵고 한국 빠른 업무 속도에 적응이 안 됐죠. 포기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멘토 김성훈 부장이 매일 밤 그를 불러 라면을 끓여주며 격려했답니다. 에르데나, 넌 할 수 있어. 천천히 가도 돼. 그 따뜻함이 그를 붙잡았죠. 석 달째 되던 날, 에르데는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수율이 2% 올랐습니다. 삼성 연구소장이 감탄했어요. 신선한 시각이네요. 6개월 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때 중국 SMIC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 3억, 베이징 아파트 제공. 하지만 에르데는 거절했어요. 저는 몽골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귀국 후 그는 한국 엔젤 투자를 받아 창업했고 지금은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장 입은 중국인 2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톰슨 기자님이시죠? 한국 관련 취재하신다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제 일정을 아는 거죠? 그들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중국 국영 CGTN 방송이었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시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중국 입장도 들으셔야죠. 카페에 앉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몽골 청년들을 싼 값에 쓰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6개월 연수 후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몬다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조작된 통계였어요. 평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둔갑시킨 거였죠. 오후에 박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의 방해 공장 얘기를 꺼내자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에 더 심했어요. 한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했죠. 아들 한국 보내면 집안 망한다고. 실제로 100명 정도가 포기했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이 오히려 지원했어요. 중국이 막는다는 건 좋은 기회라는 증거니까요. 저녁엔 세종학당 졸업생 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증언을 들었죠.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작년에 중국 대사관 직원이 학교에 와서 경고했어요. 한국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작성한다고. 중국 유학 못 간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저흰 웃었어요. 중국 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누가 있어요? 여섯째 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탱게르 혁신도시였죠. 차창 밖으로 거대한 공장 단지가 펼쳐졌어요. 포스코, 삼성, LG, 현대차 로고가 빌딩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 구로공단인가 몽골인가 헷갈릴 정도였죠. 첫 방문지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공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업장 곳곳에서 들리는 언어가 한국어였거든요. 몽골 직원들이 한국어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최진수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 직원 1200명 중 900명이 몽골인이에요. 전부 한국어 가능하죠. 업무 공용어가 한국어예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더 놀라웠습니다.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이 몽골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한 몽골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매웠어요.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가 웃으며 덧붙였죠. 한국 회사가 좋은 건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 주거든요. 중국 공장에선 명령만 받았는데 여긴 의견을 물어봐요. 오후엔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원 300명 중 절반이 몽골인이었어요. 소장 김태형 박사가 말했습니다. 몽골 엔지니어들은 창의적이에요. 고정관념 없이 문제를 보거든요. 실제로 작년 특허 15건 중 8건이 몽골 연구원 아이디어였죠. 퇴근 시간 주차장에서 한국인과 몽골인 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싶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 책상 위엔 취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인터뷰 녹음 파일만 50개, 사진이 1000장이 넘었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에밀리, 결론이 뭐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21세기 새로운 동맹은 군사력이 아니라 교육과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한 달간 밤샘 편집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승리, 기술로 마음을 얻다였죠. 2024년 11월 5일 저녁 9시 BBC 월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트위터에서 KUREANMODEL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가장 먼저 연락 온 건 독일 정부였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장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독일도 아프리카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방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프랑스 외무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죠. 모두가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반응은 달랐어요. 관영 환구시보가 일면에 반박 기사를 실었죠. 서방 언론의 편향 보도, 중국 몽골 협력은 훨씬 깊다. 하지만 댓글란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중국 네티즌들조차 인정하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존중하는 협력을 배워야 한다고.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큐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5천만을 돌파했고 저는 올해의 탐사보도상 후보에 올랐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에 있었습니다. 후속 취재차 재방문한 거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1년 전보다 한글 간판이 2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에르덴의 회사였어요. 노마드칩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15명에서 6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3배 넓어졌죠. 에르덴이 반갑게 맞았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 있어요. 다음 달 나스닥 상장 승인 받았어요. 몽골 최초 반도체 기업이 세계 증시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삼성벤처투자, 인텔캐피탈, 소프트뱅크까지. 전 세계가 몽골 기술을 인정한 거였죠. 세종학당도 찾아갔습니다. 정미연 선생님은 여전히 교단에 서 계셨어요. 선생님, 1년 사이 또 뭐가 달라졌어요? 정 선생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새로 생긴 세종학당 분교예요. 이제 몽골의 세종학당이 10개로 늘었어요. 내년엔 20개 목표죠. 한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답니다. 저녁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 주최 한국-몽골 우정의 밤이었죠. 몽골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참석했어요. 대통령 연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다를 만들 차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케냐에서, 베트남에서, 페루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